계속해서 135페이지 신민회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애국 계몽 운동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개 배웠지만요, 한 단체를 빼고 안 배웠습니다. 바로 신민회인데요. 자, 신민회는 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을까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요, 대부분 의병 항쟁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 피탈이 본격화되면서요, 독립부터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국권 침탈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실력만 기르다면은 이런 경제적인 침탈이라든가 이런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점차 일본이 국권을 침탈해오고 뭐 한일 협약, 한일 의정서, 늘사늑약 뭐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국권을 침탈해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국권 침탈에 맞서서 독립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창호, 양기탁, 이회영 등을 중심으로 해서요, 신민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 신민회는 여타의 그런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과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권 회복과 공화정 건설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 결사였습니다. 비밀 결사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이전에 헌정연구회, 독립협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이런 것들 대부분 정치체제를 어떤 걸 지향했나요? 입헌군주정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설립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입헌군주정을 지향했다면 신민회 같은 경우는요,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바로 공화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화정은 말 그대로 왕이 없고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시스템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급진적인 생각이죠. 하지만은 이걸 대놓고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모죄입니다. 영모죄.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들은 비밀 결사 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다 보니까는 교육운동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회사 같은 걸 설립해서 민족 자본 육성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태극성과 자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교육 분야, 그러면 태극성과 자기 회사 운영은 민족 자본 육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활동에 있어서는 대한매일신보를 통한 언론 활동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교육 산업 언론을 통한 실력 양성을 추구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 누구였죠? 양기탁이었죠. 양기탁.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의 그 양기탁이 바로 신민의 주요 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매일신보와 신민회는 밀착되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신민회는 여타의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다른 특징적인 게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남만주 삼원보 지역의 독립전쟁을 위한 기지건설을 했습니다. 기지건설. 이게 5번이죠. 5번. 이거 아까 잘못됐네요. 이거 3번이 아니라 4번.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무장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학교 건립계획도 세우게 되고요. 무장투쟁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애국계몽운동 단체나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의병전쟁이나 의병활동이나 무장투쟁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의 그런 논조와도 비슷하죠. 대한매일신보도 이 의병투쟁에 호의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세워진 무관학교가 뭐냐? 바로 신흥 강습소가 세워집니다. 이거는 1911년에 세워지고요. 이 신흥 강습소가 우리가 흔히 아는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군인들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신민의 활동은요, 1911년 일제의 조작으로 벌어진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면서 결국 끝나게 됩니다. 백오인 사건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이 신민의 회원들을 붙잡아들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105명을 붙잡았다 해서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신민회는 이 105인 사건을 와해는 됐지만요. 이후에 신민회 출신 인사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창호나 이회영 같은 사람들, 안창호는 임시정부에서도 활약도 하고 미국에서도 활약을 하고요. 이회영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했고요. 이렇듯 이 신민회는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다. 특히나 공화정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나라는 공화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민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생각독독인데요. 개학이 소학교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학독본이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교과서로 전통적인 아동교육의 도서와 달리 우리나라 역사 서양의 신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수학독본은 우리나라의 역사 서양의 신문물을 소개하고 있죠. 유년필독이라 해서 현체가 역사 지리교육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족 주체성 확립하기에 집필한 그런 책도 있고요. 소학교는 교복을 입고 교과서를 싸서 묶은 책봉을 메고 8시에 운동장 가로질러 교실에 들어가 수업에 임했습니다. 수업이 1시간에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또는 20분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보통 학교는 3시간. 이렇게 운영을 했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가 했던 그런 교육과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적인 소학교가 이 당시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넘어가서 이 신민과 국민의 차이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살펴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과 국민의 차이는 무엇일까입니다. 136쪽이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민, 국민,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국민은 많이 들어봤어도 신민은 좀 생소한 단어죠. 한번 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은요, 왕의 신하 백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군주국에서 모든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신하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국민은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평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치 참여의 권리를 누리는 주체로서의 시민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까지는 백성들은 왕의 신민으로 살아왔죠. 당연한 거죠. 신민이 아닌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은 개화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인식은 이 개화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 개화 지식인들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사상을 접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왕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이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사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서양이 발전하게 된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우리도 그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근대 국민국가 체제는 과거 서양에서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예를 들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라든가 명예혁명 있고,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이러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서양의 각 국가들은 근대 국민국가체제,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체제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국민국가체제의 대표적인 정치체제가 두 가지를 꼽자면요, 바로 공화정 체제와 입헌 군주정 체제가 있죠. 공화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뭐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정치를 실시하는 게 이게 공화정이라면 입헌 군주정 같은 경우에는 왕도 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제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의원을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여 대신 정치를 수행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 주권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화정과 입헌 군주정을 지향하면서 이 서양의 국가들은 근대 국민국가 체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갑신정변 때는요, 이 급진개혁파들은 인민의 평등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민중들은요, 어, 사람이 곧 하느님을 모신 존귀한 존재라는 최재욱의 가르침에 호응하여 이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켰고요.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갑신정변의 그런 인민평등의 권리나 동학농민운동의 그러한 사람이 곧 하느님을 모시는 존귀한 존재다 이러면서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운동 이러한 이들의 주장들은 갑오개혁에 이르러서 이게 반영이 되어 결국에는 뭘로 이루어졌다? 신분제 폐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아가서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민이라 하면은 그쪽 북쪽에서 쓰는 단어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좀 거부감이 들고 그 거부감으로 인해서 인민 대신에 국민을 많이 쓴대요. 사실 국민과 인민은 별 차이가 없는 용어입니다. 물론 더 깊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랑 인민이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좀 다르지만요. 근데 우리는 그 인민이라는 용어를 국민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바꿔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런 인민이 우리가 뭐 영어로 people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런 인민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민권, 국민주권, 민권과 민권을 내세우면서 인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민권은 뭐냐? 바로 국민, 인민에 의한 주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민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의 대표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반 지배층만 가르쳤던 동포라는 단어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동포라는 단어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인민은 국민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 국민, 인민, 국민, 이 동포는 점차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동포의식, 국민의식, 인민의식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이 만민공동에서 양방 출신과 백정이었던 사람이 함께 관민으로서 어떻게 힘을 합할 것인가 발표하고 토론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민공동에서 발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백정 출신의 그 박성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뭐 알고만 있으세요. 네, 그 박성출이 나서서 자기는 백정이지만은 뭐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 인권 그리고 주권 의식이란 게 성장하고 있던 것이죠. 또한 중추원을 개편해서 이러한 의회처럼 운영할 것을 건의되고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의회로 개편하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그런 입헌 군주정,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그러한 근대 국민 국가 체제 수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도 헌정 연구에 마저도 입헌 군주제 국가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고, 자 신민회는 공화정을 이렇게 주장했고, 그러니까 계속 이 추세는 거스를 수 없던 거죠. 그러니까 점차 이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자유, 민권을 주장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따지고 보면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는 오히려 황제권을 강화하고 전제 군주국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전 세계가
이 국민을 이야기하고 인민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국 국제선은 황제의 권한 그리고 신민을 이야기했다. 이게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권 피탈 위기 속에서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은 스스로 신민이 아닌 이 국민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를 되찾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를 되찾는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외세로부터의 독립만 꿈꾼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과 민권에 대한 근대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듯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점차 이런 주권의식을 갖고 인민, 국민, 신민 대신에 이러한 용어들을 썼다는 것은 점차 이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국가에 대해서 이 애국 계몽 운동가라든가 모든 백성들이 근대 국민국가 체제로 나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인물 톡톡 보시면 사람에게 귀천이 따로 없음을 증명한 백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서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박서영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의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백정 출신인데요. 백정 출신인데 백정이 좀 신분적으로 이렇게 좀 차별을 많이 받았었죠.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천민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그 천민이었던 사람이 서양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백정 박씨는 봄을 맞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박성춘이라는 이름 쓰고 봉출이라는 사람은 서양 이름을 쓰도록 했다. 이거 봉출이 박서양이에요. 박서양. 네. 박성춘과 박서양 이 두 사람 백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으로 이 자신의 백정 차별 철폐에 앞장서고 그다음에 권리를 주장하게 됐고 나아가서 독립운동에도 투신하게 된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역사 토바보기 보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외세의 경제 침탈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 우리가 뭐 앞에서도 한번 몇 번 보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열강들의 이권 침탈인데요. 아간 파천 이후에 러시아는 이를 기를 삼아 이 두만강의 산림채벌권 많은 이권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 제국주의 열강들도 체육 대우 조항을 내세워서 많은 이권을 빼앗았고요. 미국은 운산 금광 채굴권, 전기, 전차 부설권 이런 것들을 가져갔고요. 일본은 철도 부설권.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러시아는 주로 이런 산림 채굴권을 많이 가져가고요. 미국은 운산 금광 채굴권, 전기, 전차 부설권. 그리고 일본은 철도 부설권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이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차 부설권을 내세워서 이 한성 전기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이런 전신을 부설하고요. 뭐 위에도 뭐 전차도 도입을 하게 되죠. 전차 같은 경우는 청량리에서 이 서대문을 오가는 그런 전차,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를 부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성 전기회사만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도 부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부선, 그리고 경의선, 그리고 경인선, 그리고 경원선 이러한 철도들을 많이 부설하게 된다. 이후에 그 우리가 일제한테 패망을 하게 되면서 또 호남선들도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제는 주로 철도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일본의 금융 및 재정 장악인데요. 러일 전쟁 이후입니다. 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경제를 침탈합니다. 그래서 군용지와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약탈했죠. 한일 의정서를 채택했죠. 한일 의정서.
앞에서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고문 메가타에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고요. 이거는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메가타가 그렇죠. 이 재정고문을 오게 되죠. 그래서 한국인이 사용하던 상평통보와 백동화의 사용을 중지한 도시 중지하고요. 동시에 일본의 제1은행권을 유통합니다. 근데 이제 상평통보와 백동화를 일부러 교환해주거나 혹은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교환을 해주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다 교환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일본 사람들은 이미 미리 얻어온 정보를 활용해서 규모의 이익을 취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일제는 대한제국의 재정, 그러니까 금융을 장악해 나가죠. 그러면서 식민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서 대한제국을 이속시켰어. 그래서 빚이 얼마나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이 1,300만 원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게 뭐라 했죠? 국채 보상운동이었죠. 이런 식으로 나아간데 이 지도 여러분들 이 지도 중요합니다. 지도를 좀 잘 보시면 좋겠네요. 러시아가 주로 산림체벌 이런 거 많이 했죠. 산림체벌 러시아. 또 그다음에 일본은 철도부설. 원래 경인선 철도도 프랑스가 갖고 있다가 일본이 가져가고요. 경인선 미국이 갖고 있다가 일본이 가져가고, 경원선도 일본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전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전신 가설권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스부 아시는가요? 모스부 보면 막 점이랑 선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연락을 하는 게 전신입니다. 전신. 예,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모스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8페이지 경제적 구구 운동 봅시다. 앞에는 경제적 이권 침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했는가인데요. 뭐 다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889년 함경도 관찰사가 조일 통상장정의 근거에서 식량 사정이 악화되니까 조일 통상장정의 근거에서 방공령을 한번 선포하죠. 1890년 황해도에서 방공령이 내려졌고요. 자, 하지만 일본은 시행 1개월 전에 통고해야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방공령을 처리시키고 배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행사했던 게 바로 이제 방공령 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방공령 선포는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의 근거에서 규정이 되었죠. 근데 원래는 이제 한 달 전에 시행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외무화문, 그러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본 공사관에 빨리 알려줘야 하는데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은 너네 왜 이렇게 지체돼서 알려주냐? 한 달 전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반발한 거죠. 자, 그래서 각종 뭐 이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 방공령을 철회시켰고요. 결국에는 배상금까지 받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청과 일본 상인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문을 걸어 닫는 집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철시투쟁이랬죠. 철시투쟁을 했고요. 이후에 외국 자본에게 대응하기 위한 상회사를 설립했죠. 그래서 장통상이나 대동상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조직화해서 정부 개혁의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개항 이후에 불평등 조약으로 외국인 상인들의 침투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힘을 빌려서 이 상권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특히나 1898년에는 서울에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권수 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기선회사, 철도회사, 직조회사 등이 설치되면서 자신들의 이러한 외국 상인에 대항해서 상권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권수 운동과 자강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배운 겁니다. 자, 독립협회 중심으로 이권수 운동 전개했었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군사고문이라든가 이런 거 오는 거 철회시키고요. 그다음에 한러은행 폐쇄시키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나 독일이 원했던 그런 채굴권 이런 거 철회시키고요. 뭐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이 러시아
러시아 전령도조차 요구도 좌절시켰고요. 한러은행 폐쇄도 시켰고. 그리고 일본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과 회사들도 등장했죠. 그래서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조선은행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근대적 은행이라 얘기했죠. 관료 자본에 의해 세워진 자 이런 것도 세워졌고요. 각종 회사도 세워지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은 비록 대한제국의 그런 중앙은행은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이들 은행이 이 정부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일부는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와 국채 보상 운동이죠. 황무지 개간권은 일본이 황무지를 우리가 쓰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요. 보안회가 여기를 나서서 맡게 되죠. 그래서 정부 관리를 중심으로 농광해소를 직접 설립해서 직접 황무지 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운동 끝으로 일제 요구를 처리시켰다니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일제의 그런 경제적 이권 침탈을 막아낸 몇 안 되는 성공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안에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빚을 갚자. 그러면서 처음에 대구에서 시작됐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제보상기성회가 조직되고요. 대한매일신보가 그걸 도와줬고요. 이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양기탁이고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편집장이 바로 양기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탁이라는 인물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지도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앞서 나왔던 그 지도랑 이 지도랑 구분을 하면서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이권 침탈 지도 그리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지도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9페이지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1번 일제 차관 제공 정책으로 주권이 이어받자 대구에서 구국운동이 뭐가 시작됐습니까? 국채 보상운동이 시작되었죠. 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이것이 집회를 통해 끝내 처리시켰다. 어떤 거죠? 보안회죠, 보안회. 자,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이거는 전국의 지혜를 두고 월보를 간행해 언론교육 산업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정연구를 계승했습니다. 대한자광회입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활동을 해보자. 자,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신문은 1904년 양기탁 베델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34쪽을 참고해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가야 할 신문 한번 이름 써봅시다. 여러분이 이것만 봐서 모르니까 한번 내용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기억신문은 이렇게 되어 사람은 권리가 없어지고 토지는 이익이 없어지면 관민이 합심하여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비슷해진 후라면 대한이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사기를 고무하여 서울 진공 명령을 내리니 그 목적은 서울로 들어가 통감부를 쳐부수고 저들의 소위 신협약을 파괴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신문은 뭐였습니까? 독립신문, 니은신문은 대한매일신보죠. 기억니은신문의 특징 뭐가 있습니까? 기억은 인민이 정치 참여할 것을 주장하자고 했죠. 그래서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신문은 의회 설립 운동을 이야기하고 자유민권 운동, 그다음에 주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그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애국적인 색채가 좀 진하다 했어요. 그래서 의병활동,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의병활동이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반면에 이 대한매일신보만큼은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신문기사를 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족적 색채가 뚜렷했다. 이렇게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무릇 우리 한국인은 내외를 논할 것이 없이 통일연합으로 그 길을 정하고 기업, 독립과 자유로 그 목적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신민회가 발언하는 바이며 신민회가 품고 있는 바이다. 요컨대 새로운 정신을 불러끼워주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을 활용해서 신민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독립과 자유로 그 목적을 세워야 할 것이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자, 신민회는 공화정치의 독립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주장했던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주장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국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본문 가와 나를 창문에 신민회와 다른 애국개몽운동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요.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우당께서는 신흥무관학교를 피력하시고, 피력은 공사를 마쳤다는 거죠. 자기 자택은 급한 대로 방 3개만 만들고 개축년 정월 초순 떠나 조선에 무사히 가셨느나 어느 누가 있어 반길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당은 이회영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회영 선생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그 모습을 지금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자, 이윤숙 민족운동가의 아내의 숙이 서간도 시종입니다. 이윤숙은 이회영 선생의 그 아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를 참고해서 신민회가 다른 애국 개헌운동 단체와 공통점, 차이점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통점은 힘을 기르고 교육, 산업, 언론 이런 운동을 했죠.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게 있었고요. 산업,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거. 언론, 대한매일신보와 함께 언론 활동을 했죠. 차이점은 신민회 같은 경우는 무장투쟁을 준비했습니다.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독립국 김치 건설과 무장투쟁 노선 그 결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요게 차이점이 있겠죠. 자, 오늘 배운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배운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경제적 구국운동과 이권 침탈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